Way to Greatness.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정상까지 함께 간 데니얼 정 영어 강사 정동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구문이라는 게 뭔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문, syntax라는 게 뭔지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일 때 생각해 보면은 syntax나 구문이라는 표현이 조금 추상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과연 그 definition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yntax가 뭐예요, 선생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릴 거예요. The arrangement of words and phrases. 즉, 단어랑 구의 배열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특히 in a specific order. 구체적인 순서로 단어랑 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구문이다. 여전하게도 아직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그림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난데없을 수도 있지만 욕조 안에 있는 올인어굴이라는 걸 말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고 생각합시다. 특히나 영어로.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뭘까요? 당연하게도 욕조 안에 있는 올인어굴이를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표현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platypus, 올인어굴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욕조를 가리키는 bathtub, 그 외에도 다양한 영어 단어들이 필요하신 걸 알고 또 여러 가지 외우셨기 때문에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작위로 얘기한다라고 해서 듣는 사람한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다만 이걸 어떻게 정리했을 때 There is a platypus in the bathtub. 이런 형태로 정리했을 땐 드디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문장으로 정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저는 오늘 배울 syntax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syntax라는 건 뭐다? 한국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언어학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구와 배열을 그리고 조합을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구문이란 거 할 때 처음에 얘기할 게 당연히 이거부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구성 단위. 근데 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크게 봐서 앞으로 저랑 영어 공부할 때 3대 원칙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초중고 내내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에 3대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당연하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규칙은 one sentence, one verb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문장 하나에서는 동사 하나만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많은 문법적인 포인트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영어 문장에서 동사를 하나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사를 쓰고 싶다면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준동사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거꾸로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 동사 하나가 들어가면은 걔는 그때부터 문장이다 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어떤 그래머 포인트가 있는 거를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paraphrasing이에요. paraphrasing이라는 거는 많은 영어 강의에서 다양하게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직역해드리자면은 동어 반복의 회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말에 또 쓰는 걸 피한다는 거죠. 왜? 사실 언어를 막론하고 잘 쓴 글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다?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걸 조금 지양한다. 그래서 paraphrasing 활용해서도 제가 다양한 grammar 포인트 있는 거 뒤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ad English랑 good English랑 개념이에요. 영어 문법적으로는 전혀 틀릴 것 없는 문장이 뭔가 조금 따져봤을 때 얘 좀 세련되지 않은데 sophisticated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는데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 걸고 있는 저 사람 누구야? Who is he speaking to? 이 문장 맞는 걸까 틀린 걸까? 당연하게도 이 문장은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치사가 맨 뒤에 남아있는 표현들을 네이티브들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통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 to whom is he speaking to? 라는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왜? 그게 조금 더 세련되고 깔끔한 영어거든. 그렇다고 앞에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념으로 bad English랑 good English랑 개념이 있다는 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거 많이 외워보셨죠? 그건 뭐 관계대명사절에서 맨 뒤에 남아있던 전치사를 앞으로 옮겨주는 거였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그게 왜인지 알겠다. 왜인 거겠어요? 맨 뒤에 전치사가 남아있는 건 조금 마음이 약간 불편한가 봐. 그래서 그걸 앞으로 옮겨줬을 때 생길 수 있는 grammar 포인트다. 이런 것도 앞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선 본격적으로 진짜 구문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기초적인 것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알파벳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 또 진짜 영어학으로 들어가면 더 작은 단위들이 있습니다. 음소, 운소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입시 영어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일 작은 건 알파벳, C, A, T 열심히 외우셨죠? 이런 알파벳이 모이면 word, 단어가 되는 거죠. cat이라는 고양이 형태. 그리고 이런 단어가 모였을 때 phrase, 구라는 형태가 돼서 the black cat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다가 문장에다가
문장이 아니라 다시 말할게요. 동사가 추가된다면 the cat is black, 즉 clause라는 절의 형태가 된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대원칙 하나 확인해 본 거죠. 동사 하나 들어가니까 문장 하나 되는 거 맞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대원칙 살펴봤습니다. 이 네 가지 표현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핵심 단위로 꼽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질문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초중고 내내 영어 공부하시면서 어떤 걸 위주로 공부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알파벳이요? 아니죠. 구예요? 아니죠. 절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워드마스터, 능률북화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외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라는 게 영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 단위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단어들이 정리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뭐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성격을 하나하나 우리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뭐라고도 얘기해요? 16가지로 사람들의 성격을 나눠서 분류해주곤 합니다. 그게 뭐죠? MBTI. 여러분이 품사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면 품사라는 건 단어들의 MBTI야. 걔네들의 성격별로 나눠준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 품사라는 걸 이제 8개라고 정리했으니까 새롭게 8명의 배우들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들을 가지고 우리는 문장이라는 드라마 작품을 하나 완성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드라마에선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 8명의 배우들 중에 누가 주인공 할래? 누가 액션 배우 할래? 누가 상대역 할래? 누가 보조 할래?를 결정해주는 게 우리가 보통 배우는 문장 성분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마지막으로는 배역까지 정했으면 뭐 해야지? 대본 써야죠, 대본. 그래서 우리는 1에서 5번이라는 뭔가 씬을 가진 5개의 혹은 5개로 이루어진 대본을 만들었다. 그게 또 형식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재밌게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많은 교과서나 문법 어떤 강의 책에서 단어, 팔품사, 문장 성분, 문장 형식으로 공부를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항상 이런 순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즉, 그 고민에 대한 해설을 조금이라도 해드리고자 이런 표현을 들어봤습니다. 8명의 배우, 4개의 배역, 5개의 대본이다. 이 순서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팔품사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여러분, 팔품사라는 건 약간은 조금 오래된 문법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대까지 이어져 왔을 때는요, 팔품사가 아니라 구품사다. 구품사가 아니라 식품사다라고 얘기하는 영어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구품사, 식품사로 배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 시험을 출제하시는 어떤 선생님들 혹은 연구위원님들이 전부 다 팔품사를 위주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하게도 팔품사의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다만 팔품사에서 이 녀석 하나만큼은 빼고 갈 거예요. 누구? 감탄사.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도 와, 헐 이런 것들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배우는 입장에서 시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감탄사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과감하게. 그럼 우리 이제 실품사 할 건가요? 아니죠. 제가 하나를 더 실용적인 품사 하나를 추가시켜 드릴게요. 그게 바로 한정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한정사나 전치사 이런 데 보면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왜?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 한정사가 뭐고 전치사가 뭘까? 차라리 명사나 대명사 이런 애들은 이름이 직관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 표현들에 한해서는 제가 어떤 방법을 드릴 수도 있냐면 이 표현들의 원어 표기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단적으로는 한정사라는 표현의 원어 표기는 determiner, 즉 뭔가를 결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determine, 이게 결정하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뭘 결정해주는데요? 명사의 범위를 결정해주는 겁니다. 명사의 범위는 왜 결정해주는데요? 자,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Dog is cute라는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왜? 그냥 dog is cute라고 제가 직접 써볼까요? dog is cute라는 문장을 마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dog이 아무 강아지나 한 마리 잡아서 a dog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건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아지 the dog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혹은 저 앞에 지나가는 이 강아지 this dog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혹은 저 멀리 지나가는 저 강아지 that dog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또 뭐도 있을까? 너네 집 강아지 your dog, 우리 집 강아지 my dog.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dog라만 표시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 나 이 강아지 말하는 거다 라고 정해주는 게 한정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국말에서는 명사랑 한정사의 어떤 쌍이 잘 사용되지 않고 실제로 없는 문법이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그렇게 어나 더만 빼먹었을 뿐인데 점수가 깎였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명사에는 한정사가 꼭 수반되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품사들은 눈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명사라는 건 이름이고요. 대명사는 이름 대신 쓰는 거죠. 자, 근데 이름 대신 쓰는 대명사라는 건 왜 필요할까? 그거는 또 대원칙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돼요. paraphrase. 같은 표현 반복해서 쓰는 거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안 좋다기보단 더 좋게 쓸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라는 건 명사 대신해 주는 건데 왜 필요하다? paraphrasing을 위해서 태어난 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사는 당연하게도 행동, 나타내는 것들, 다음으로는 형용사랑 부사. 여기서부터는 제가 짝지어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형용사랑 부사라는 건 어떤 모종의 이유로 항상 같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왜 그럴까? 이들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형용사랑 부사는 공통적으로 뭔가를 꾸며줍니다. 근데 만약 이 둘이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꾸며준다고 하면은 형용사랑 부사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도 생각해 봤을 때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줍니다. 근데 우리가 명사만 꾸며줄 필요가 있을까? 다른 어떤 표현들도 전부 다 꾸며줘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쁜 꽃만 꾸며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먹는다? 먹는다라는 동사를 꾸미고 싶을 수도 있잖아. 한국말에서 봐도. 그런 식으로 다른 표현들도 꾸며줄 뭔가의 품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부사의 역할입니다. 아, 이 논리를 정리해보면 뭐예요? 우리는 모든 표현에는 수식어, 꾸며주는 표현이 필요한데 형용사가 치사하게 명사만 꾸며준대. 그러면 부사는 뭐 해야 되겠어? 명사의 여집합을 꾸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논리 정리되실 겁니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이 논리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전치사랑 접속사도 모종의 이유로 항상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종의 이유라고 해도 뭔지 아시겠죠? 둘은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무슨 공통점일까? 이들은 똑같이 뭔가를 연결시켜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 잘 기억하세요. 아까 했던 거 전치사라는 게 치사하게 명사만 연결시켜준대. 그럼 논리 그대로 갔을 때 접속사는 뭐 연결시켜줘야 돼? 바로 명사 여집합 연결시켜야죠. 근데 접속사 봐봐. 얘 이름이 접속이야. 연결 얼마나 잘 시켜줄 것 같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의 여집합에서 명사까지도 그냥 연결시켜준다. 말 그대로 다 연결시켜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응? 그럼 처음부터 그냥 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오래 기억하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해서 형용사가 명사만, 부사는 자연스럽게 명사의 여집합이라고 기억한 것처럼 전치사가 명사만, 그래서 접속사는 명사의 여집합 하려다가 이름 보고 아차 싶어서 전부 다 명사까지 포함시키는 거 이 규칙으로 기억하셨을 때 제가 평생 안 꺼먹으실 것 같다라고 제가 한번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가볼까요? 주어, 목적어, 포, 서술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기본적인 구문의 포인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 배우고 싶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구문 강의식이나 배우러 오셨을 때 듣고 싶은 부분이 제가 뭔지 고민해 봤습니다. 이런 걸 몰랐으면 여러분은 아마도 문법 강의라고 흔히 부르는 입시 영어의 어떤 강의 들으러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문 강의식이나 들으러 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독해가 잘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정의해봤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배우고 싶은 게 뭘까에 대한 재정의를 한 끝에 여러분이 필요한 건 reading comprehension 속에서 syntax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how to get better at reading, 어떻게 읽기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뜻입니다. syntax를 기반으로. 물론 앞에 날린 어떤 기본적인 syntax 부분들도 차차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overview인 만큼 정말 재밌는 내용, 정말 실속 있는 내용들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세 가지 약속을 드릴 거예요. 제 수업을 자주 듣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왜 맨날 3개만 약속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습관인가 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약속드릴 부분은, 약속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약속하셔야 될 거는 reading comprehension 하실 때 꼭 단어 암기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영어 공부하는데 누가 단어 안 해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단어 암기의 방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이 단어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얻다. 그쵸? 얻다란 뜻이죠. 자, 거꾸로 한번 물어볼까? 얻다는 무슨 뜻인가요? get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왜 항상 여러분은 얻다라는 한국말을 들으면 get이 떠오르는 게 아닌데 get이라는 영어 단어만 떠올리면 얻다만 떠올리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은 문장 속에서 영어 단어라는 게 걸림돌만 되는 거야. 괜히 뜻 하나만 기억해서 그게 문장을 읽는 걸 방해를 한다고. 반대로 여러분이 어린 조카가 와서 나한테 오빠, 형아, 혹은 누나, 언니, get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할 때 get, 얻다지 라고 하시는 것보다, 혹은 반대로 누나, 형아, 얻다가 무슨 뜻이에요? get.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get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뭐 첫 번째로 어따부터 정리해볼까요? 어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 어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뭔가 구체적인 말 표현이 안 떠오른다고 했을 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get이 무엇인지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시면 저는 get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를 한국말이랑 1:1 접합시키지 마시고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암기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본적인 회화 표현에 대한 거리낌이 줄어듭니다. 근데 회화 표현은 왜요? 요즘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어려운 문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화 표현들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왜? 요즘 애들은 입시 영어는 너무 잘해. 그러면 이제 다른 포인트에서 어렵게 내야 되다 보니까 실용 영어 표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봤을 때 이런 간단한 회화 표현조차도 get을 어떠라고 1:1 접합시켜서 암기하게 되면 해석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얻어야 되지?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get을 이렇게 기억하게 됐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get 할 수 있나요? 즉, 내 몸을 거기에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에서 거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라는 간단한 길 물어보는 회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단박에 완전히 읽히지 않더라도 그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적어도 앞뒤 문맥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해라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단어 외우실 때는 한국어랑 영어를 1:1 접합시켜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 관통하고 있는 이미지를 꼭 같이 연상해보면서 암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랑 약속해야 될 거는 직독직해입니다. 직독직해 아마 초등학교 영어 배울 때는 한 번씩 해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중고등학교만 가면은 직독직해 못하게 심지어 서술형 가면은 직독직해로 하면 틀리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직독직해가 안 좋은 걸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한국말 문장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독해해 보실래요? 엥? 한국말인데 무슨 독해요? 여러분, 그게 독해입니다. 그냥 읽고 바로 이해하는 게 독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독해해 볼까요? 나는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고 축구를 했다. 독해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나는 학교에 아침에 가서 먹고 점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석했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쭉 간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서 그러면 오늘 아침에 간 등굣길이 떠오르는 거고 이미지가. 그 다음에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 점심을 먹은 급식실이 또 떠오르는 거고 축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축구를 했던 운동장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쭉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누적이 되는 게 독해입니다. 근데 왜 이걸 그대로 옮겨놓은 영어 문장 이것만 보면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아침에 학교 갔어요. 먹었어요. 거기서 점심을 했어요. 축구를 왜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해석하시냐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는 갔습니다. 학교에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점심을 거기서 먹었어. 점심을 거기서 그리고 했어. 축구를 이렇게만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제 친구는 이렇게 해석하던데요?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이 문장이 이렇게 읽히는 건지 혹은 똑같이 직독직해를 했는데 다만 그 시간이 너무 빨라서 듣는 청자인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주기 위해 빠르게 조금 좋은 편으로 정리를 한 건지 무조건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직독치기가 너무 빨라서 인식을 못할 정도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번역하실 땐 직독직해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란 걸 명심하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후적으로 생각하라는 표현입니다. 사후적이란 게 뭔데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 생각하는 걸 사후적이라고 합니다. 문장 읽으실 때도 물론 단어도 외워야 되고 예습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문장을 읽고 영어를 이해할 때는 벌어져 있는 그 문장을 보고 이후로 판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run이랑 live는 자동사야 라고 이상하게 암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장을 보면 벙찌시는 거예요. 왜? run이랑 live는 자동사인데 목적을 어떻게 써? 이거 해석 못해. 이러고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히려 자타동사를 안 배운 어린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건 당연한 거예요. Live your life, 너의 인생을 살아. Run my business, run은 뭔가 움직이는 거니까 내 사업을 운영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이 문장을 살펴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갔다 학교에 오늘 아침에 가졌다 점심을 근데 목적어가 점심이니까 더 어울리는 먹었다라고 수정해야지 먹었다 점심을.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have만 봤을 때는 그대로 가졌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보통 가졌다가 먼저 떠오르잖아. 근데 뒤에 어울리는 표현을 보고 나서 재빨리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후적으로. 문장은 미리 판단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벌어져 있는 문장 표현을 보고 알맞게 사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 방법이다. 리딩 방법이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는 단어를 절대로 한국말과 접합시켜서 외우지 마시라. 두 번째로는 직독직해가 원초적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라. 마지막으로는 사후적으로 문장은 읽어야 되는 거다. 까지 정리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좋은 날들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니얼 정이었습니다.